법대로 합시다. 네, 법대로 합시다 더로 이어 오늘도 알찬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실 테니까 첫 번째 사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갚아야 할 빚을 두고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니 내가 빚 때문에 일부러 빼돌렸단 말이가. 아니 난 동생한테 그냥 양보한 죄밖에 없는데 아니 도대체 어쩌란 말이고. 아이.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예 대출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사업 자금으로 한 2억 정도. 네, 잠깐만요. 네, 대출 가능하겠네요. 진짜요? 그 서류 통과되면 통장으로 바로 입금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수가 내 화장실 가고 싶다. 예, 아버지. 잠시만요. 아버지 몸이 불편해 보이시네요. 네, 많이 편찮아 보이는데요. 천천히. 조심. 조심.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십니까? 왔나? 몸은 좀 어떠십니까? 그냥 그렇지. 입맛도 없고 내가 빨리 죽어야 영숙이가 고생을 안 할 텐데. 아버지,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전 괜찮습니다. 아휴 아버지 아프시고 나서 니 혼자 간병한다고 고생이 많다. 저겠노. 셋째나 막내 다 먹고 살기 힘든데 내 아니면 우리 아버지 누가 모시겠노? 영수가 조금만 고생해라. 내가 사업에서 돈 많이 벌면 아버지하고 니 내가 꼭 호강시켜 줄 기다. 사업? 일 그만두고 사업 한번 해보려고. 돈은 있나? 퇴직금하고 은행에 대출 좀 받았다. 내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아버지만 잘 챙기라. 갈란다. 점심도 안 먹고. 아까 먹었다. 간대이. 아버지 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가라. 에? 고생 좀 해라.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알겠다. 그래도 남매 간의 사이가 좋아 보이시네요. 그렇죠. 예. 조금만 더 기한을 주십시오. 빨리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요. 네, 안 풀리나 봐요. 2억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돈 날 구멍이 없네. 맞다. 최 사장. 여보세요. 최 사장. 김 사장. 무슨 일이고? 전에 빌려줬던 돈 그거 이제 좀 갚아주면 안 되겠나?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나? 야, 이 사람아, 나도 망하기 일부 직전이다. 은행에서 독촉전하는 계속 오고 은행 빚은 갚아야 안 되겠나? 나도 돈이 있었으면 벌써 갚았지. 조금만 더 시간 주면 어떻게든 갚아볼게. 진짜 미안하디. 어쩔 수 없지. 일단 알겠다. 아유, 상황이 답답합니다. 네. 진짜 미치겠네. 나는 이제 망했다, 망했어. 여보세요. 왜 이리 통화가 안 되노? 왜?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왜? 울지 말고 이야기 좀 해봐라. 돌아가신다. 아유. 뭐라고? 아유,
아버지, 이래 가면 어쩝니까? 아버지는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래 가면 어쩝니까, 아버지? 오빠 왔나? 연수가, 자, 이거 받아라. 이게 뭔데? 아버지 재산 정리한 건데 이 집안채에 남기셨더라. 그런데 이거 다 네 줄라고. 몇 년 동안 병관은 혼자 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노. 내한테 다 준다고? 다른 애들 별말 없더나? 다 동의했다. 각자 지분 포기하기로. 여기 합의서에 사인도 다 받아왔어. 오빠 빚도 있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도 그냥 받아라. 고맙다. 고맙기는 네가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휴, 고생했다. 자식들 간에 사이가 참 좋네요. 오빠야, 내한테 이상한 서류가 나왔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오빠 지분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사해 행위? 그게 뭐고? 내가 빚 때문에 상속 재산을 네한테 빼돌렸단 말이가. 뭐? 그게 아니잖아. 아니 나는 그냥 동생한테 양보한 죄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네, 그러니까요. 아버지 부양하느라 고생한 동생에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양보를 한 건데 오일 씨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정말 난감하고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 난감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부터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남매 중 장남이었던 김우일 씨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2억 원을 대출합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빚 독촉을 받고 있었죠. 그러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파트 한 채를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깁니다. 우일 씨와 다른 형제들은 둘째 김영숙 씨에게 상속 재산을 모두 양보하기로 합의하죠. 네. 그래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쓰고 둘째 김영숙 씨 앞으로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요. 그런데 우일 씨의 채권자가 상속 분할 협의가 사해 행위라면서 취소 소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드라마 말미에요. 사해행위라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쉽게 풀어보자면 예. 채무자가 고의로 자기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히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일 씨의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우일 씨가 빚을 안 갚기 위해서 재산을 고의로 빼돌렸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제 상속 재산이 분할이 된 상황에서 이 우일 씨의 채권자가 이걸 취소하라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예. 재산 행위로 보아서 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몇 번 다뤄봤는데 이것도 뭐 적정한 비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n분의 1로 나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통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아들, 딸 구별 없이 같은 비율로 상속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구체적 상속분을 구하기에 앞서 자녀들 중 부모의 봉양에 기여한 점이 있는 그런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우선 떼어놓고요. 이를 기여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기여분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재산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안에서는 나중에 채권자가 취소를 구하는 재산 행위 중에서 범위를 산정하는 데 있어 기여분은 좀 빠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상속되는 재산에서라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데 그 재산마저 지금 동생한테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우일 씨가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얄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일 씨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동생 영숙 씨에게 넘어간 재산을 다시 되가져오려는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될 빚을 뒤로 하고 본인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받아야 될 상속재산을 사안과 같이 분할 협의를 해서 다 넘겨버리게 되면 이런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실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 네. 주위에서는 없더라고요. 네, 채무자들은 본인들이 갚아야 할 빚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알면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민사소송 중 약 3%에 이를 정도로 꽤 빈번한 소송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변제 자력이 없는 채무자보다는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이러한 소송을 걸어서 실질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게 어떤 요건에서 가능한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이 있습니다. 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이미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고 그 이후에 사회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채무자의 사회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 재산이 감소되어서 채무 초과 상태가 되거나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어야 됩니다. 즉, 채무 초과 상태란 본인의 재산을 다 털어도 본인의 빚을 다 변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네. 이렇게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하는 그런 행위는 채권자가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취소의 대상인 그 드라마상의 영숙 씨 입장에서 보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는데 이게 취소돼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사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는요,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을 빼돌린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면서 그러한 사회 행위를 했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악의를 주관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하고 그 수익자로부터 또 재산이 일탈돼서 넘어가는 경우는 전득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익자나 전득자들이 이러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자나 전득자가 이러한 사회행위인 것을 알았음을 또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라마 사례로 돌아가서 보면요. 우일 씨가 빚을 일부러 뭐 안 갚으려고 재산을 동생에게 빼돌리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동생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미리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우선 우일 씨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할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4억 2천만 원 가량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본인의 채권이 4억 2천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당시 우일 씨의 빚은 즉 채무는 네. 이미 그 우일 씨가 받아야 될 채권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일 씨는 당시에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항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당시에 그 상속재산인 부친명의 아파트가 7억 5천만 원 가량의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요. 우일 씨의 상속재산 그 지분은 그 5분의 1 정도가 되겠죠. 네. 네네. 근데 그 전에 기여분이라고 해서 취소의 범위도 축소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런 뭐 부동산 거래 관계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건 없을까요? 네,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 중개업자를 통해서
일반 시장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시세 그대로 매수를 하였다라고 하는 점을 수익자가 입증을 한다면 네. 당연히 그것이 사행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좀 받아들여질 수 있겠고요. 네. 너무 싼 가격으로 매수를 하였다라고 한다면 사행위로 인정이 되어서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매물로 시세보다 너무 싼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자, 근데 모든 법을 보다 보면은 소멸시효라는 게 또 기간이라는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사회행위 취소 소송 같은 경우도 소멸시효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나유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법률 관계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소송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취소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제3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네, 네. 이 말은 내가 채권자로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안 지가 1년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예, 예. 그 행위가 있었는지 벌써 5년이 지나버렸다라고 아. 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회행위가 정말 의도가 아니었던 우리 우일 씨와 동생 영숙 씨에게 좀 조언 부탁드릴게요. 사행위 취소 소송을 당하게 된 우일 씨의 동생 영숙 씨를 위하여 우일 씨는 그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당시 시점에서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일 씨에게는 당시 친구에게 빌려주었던 채권도 있었고요. 아까 사례에서 보니까 퇴직금이라는 어떤 자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상속 지분을 비록 넘겼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나의 채무가 채권보다는 적었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취소 소송을 당한 그 수익자나 전득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회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채권자에게 원물 또는 가액을 반환하지 않고 본인의 그 취득한 재산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채권자의 입장에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데요. 사안에서 우일 씨와 영숙 씨와 같은 친족 관계에서의 재산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서로 사회행위임을 알고 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판례가 사회행위 취소의 대상을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의 추정에 대해서 쉽게 깨트리지 않고 있어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기 와서 삽시다. 당신 괜찮겠나? 응, 당연하지. 여기서 요양도 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암 환자인 남편을 위해 마련한 시골집. 하지만 우린 내쫓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시골집 진짜 싸게 잘 사시는 겁니다. 여기 계약서 보시죠. 예. 그 좋은 집 싸게 잘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입주는 8월 15일쯤에 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아까 그 사장님이 왔다 가셨는데 13일 날 짐 뺀다고 하시더라고요. 특약사항에 그것도 다 챙겨졌습니다. 예. 됐네요. 그나저나 시골로는 왜 가시려고? 제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양도 하고 좀 조용히 지내려고요. 당신 그만 들어가요. 아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뭔 이삿짐을 옮긴다고. 시골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고 밤에 또 끙끙 앓을 거면서. 아니, 오늘 밤은 진짜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다. 들어가자. 아, 그 매매 대금은 다 보냈죠? 그럼 지난주에 다 입금했지. 그럼 우리 조만간에
등기랑 전입신고하러 갑시다. 아, 그게 있었네. 당신 우리 집 됐다고 서류는 신경도 안 쓰고. 내가 깜빡했다. 들어가자. 이 서류를 꼭 잘 챙겨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제 명의도 전입신고도 다 마쳤네. 명의를 당신 앞으로 했으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쓸데없는 소리. 잘 마무리하고 왔으면 됐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서류도 다 됐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가자. 암 환자였던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주대. 이장님 오셨어요. 아유, 떠봐라. 근데 이 동네가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됐단다. 신도시가 들어선댔어. 신도시요? 그래. 그래서 이 땅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단다. 자, 이거 보고 신청해봐라. 알겠습니다, 이장님. 응? 안녕하세요. 네. 이주 대책 기준일이 2005년 9월 28일. 우리가 이사를 2005년 8월에 왔으니까 우리도 대상자네. 이주 대책 대상자 신청을 해야겠네. 그럼 이제 이사도 뭐 편하게 하실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뭐지? 뭐고? 우리 집은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라고? 토지공사에서 연락 왔지? 뭐라 하더노? 저희 집은 보상이 안 된답니다. 아니 와. 기준 날짜가 2005년 9월 28일인데 우리 집 전입신고랑 등기가 11월이라서 안 된답니다. 아니 여름에 이사 안 왔나? 맞아요. 8월에 이사 왔는데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신고를 좀 늦게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거주하기 시작한 날짜로 잡아야지. 이건 말도 안 된다. 저는 집도 뺏기고. 그거 법대로 한 건지 한번 알아봐라. 네? 법대로요? 네, 전입신고와 등기를 한 날짜냐 아니면 실제 거주한 날짜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빨리 좀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사건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씨는 암 환자였던 남편의 요양 생활을 위해 2005년 8월에 시골집을 매매했고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탓에 전입신고와 이전 등기를 곧바로 하지 못했고 계절이 바뀐 뒤 11월에야 비로소 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직후에 남편은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네. 김영옥 씨는 그 후에도 시골집에서 계속 생활을 했습니다. 2021년 김영옥 씨가 살던 지역에서 집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주민들에게 이주 택지나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겠다는 공고가 납니다. 알고 보니 김영옥 씨 부부가 이사를 하고 난 이후인 2005년 9월 28일에 이 지역이 택지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되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김영옥 씨는 2005년 8월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보상금뿐만 아니라 이주 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등기와 전입신고일이 11월로 되어 있어서 이주 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된 거죠. 새로 이사할 집도 못 받고 살던 집에서도 내쫓기게 된 상황에 놓인 김영옥 씨가 해결 방법이 없는지 저희 더 로이어에 의뢰를 해주었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이 이제 이주 대책으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이주 대책이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주 대책이란 이 공익 사업이 시행되면서 자기 소유의 집을 사업 시행자에게 제공을 하고 네. 그 때문에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사람에게 수립해주는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익 사업 때문에 자기 집에서 이사를 나와야 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새로 거주할 집을 주거나 또는 집터를 주거나
아니면 이런 이주 정착금 등을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궁금한 게 보통 보면은 공익 사업을 위해서 땅이나 또는 집을 수용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상하고 이주 대책하고는 다른 문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보통 공익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 지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들과 협의해서 매수를 하든가 네.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강제로 수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때 당연히 공짜로 그 땅이나 집을 뺏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협의 매수나 이 수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 그 시가 상당의 돈을 보상을 해주게 되거든요. 네. 이것을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주 대책은 이런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이주해서 살 곳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마련을 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옥 씨를 한번 살펴보면요. 2005년에 집을 사서 2021년까지 실제로 16년 정도 이제 계속 거주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뭐 법적으로나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원래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에는 물건을 지급받고 돈을 동시에 지급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집은 대체로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잔금을 지급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는 형태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그 매매 계약서를 보시면 잔금은 2005년 8월 5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05년 8월 5일에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박진규 씨나 이 김영옥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시고 이삿날 또는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주민등록, 즉 전입 신고를 하셨다면 등기부상으로나 이 주민등록상으로 그 2005년 9월 28일 그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텐데 네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박진규 씨의 건강상의 문제로 곧바로 이 등기 신청과 주민등록을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이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주 대책 기준일 전인지 아니면 후인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기준일이라는 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네, 이 기준일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은 아니고 네네. 이 지역에서 최초로 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고시되었던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고시되기 전부터 사업 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장래에 이런 사업 때문에 수용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고시되고 난 이후에 사업 지구 안으로 집을 사서 이사 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신의 집이 수용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서 집을 샀던 셈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일 이후에 이사한 주민들도 당연히 보상은 받지만 그 보상과 별개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택지나 산업단지로 개발이 되는 경우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그 토지나 주택을 이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주 대책 기준일이 주민등록이나 등기부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이전에 취득을 하거나 살고 있었다면 이주 대책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실제 기준일 전부터 계속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 집이 내 집이다라고 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런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그러면 관계 법령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 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예. 이것을 줄여서 공익사업법 또는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주거용 건축물과 생활의 근거 상실이라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라고 하면은 자기 집의 그 소유의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주 대책의 그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사실은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 선정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죠. 예. 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라 하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는 경우를 몇 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첫째, 해당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된 주거용 건축물일 것. 둘째, 그 건축물의 소유자일 것. 셋째, 사업고시일, 즉 기준일 이전부터 수용 시점까지 계속 거주할 것 등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사업이 있든 없든 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네네. 다른 집으로 어차피 이사를 가야 될 되니까. 운명에 있기 때문에 따로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지는 않는 겁니다. 더 슬픈 세입자네요. 그러네요. 네. 자, 일단 그럼 김영옥 씨는 허가나 신고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실제로 매수하고 거주를 한 게 2005년 8월부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기준에는 부합해 보이는데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전입 신고가 좀 늦어진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 소유자 요건을 한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보통 내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지급하면 내 집이 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매도인도 이 매매 대금을 다 지급받은 이상은 더 이상 문제 삼지를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매수인인 나는 사실상으로 그 집을 소유자처럼 사용하거나 내가 세를 놓거나 또는 제3자에게 팔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특히 민사법적으로 따져보면 아무리 돈을 다 지급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매수인인 내 명의로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그 집은 법적으로 매도인 소유의 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매수인을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해서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뭐 혼인관계에서 사실혼과 유사한 개념 같은데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 같은 것은 이 개인과 개인 간의 민사적 관계가 아니라 이 공법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적용되는 법 이름 자체가 벌써 공익사업법이라거나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공적 관계를 규율한다는 것을 이 법 이름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공법 관계를 규율하는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인정을 하고 있고 이 사실상의 소유자를 등기를 마친 소유자와 같이 취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옥 씨의 경우 비록 등기 일자는 이주대책 기준일보다 좀 늦었지만 기준일보다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다 그 전에 지급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보아서 소유자 요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김영옥 씨가 이 집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거는 인정이 됐는데 그럼 실제 좀 거주를 해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좀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 이제 웬만한 시골집이라 하더라도 뭐 전기라든가 수도는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전기 요금이라든가 수도 요금이 언제부터 부과되었는지 즉 요걸 따져봐야 됩니다. 이 김영옥 씨 같은 경우에는 2005년 8월부터는 거주를 하셨으니까 네네. 그 다음 달인 9월부터는 분명히 요금 고지서를 받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과 내역을 이 수도 사업소나 한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주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이 이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영옥 씨가 소송으로 충분히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럼 헷갈리는 게 이럴 때는 민사 소송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기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네. 이 행정소송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취소소송이거든요. 이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공익사업법에 따른 처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민사소송과 이름도 다르고 절차도 좀 복잡할 것 같고 맞아요. 힘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 행정소송이라는 것, 특히 이 김영옥 씨가 하셔야 될 소송은 행정소송 중에서도 어떤 처분을 좀 없애달라, 취소해달라고 하는 취소소송이라는 것인데 네. 이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그 기한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행정처분 취소 소송 이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강은시 변호사님께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제소기한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대책 대상자 선정 거부 처분 또는 제외 처분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이 언젠지를 꼭 달력에 크게 표시하시고 반드시 그 날짜 전에는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자, 김영옥 씨 지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김영옥 씨에게 깨끗한 정리 한 줄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우선 매매 계약서를 꼭 챙겨 보셔야 하고요. 이게 벌써 16년 전에 체결한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혹시 매매 계약서를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흔히 집문서라고 부르는 등기 권리증, 이 다른 말로는 등기 필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매매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 매매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 그리고 한전 등에 문의를 하시면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 그간 부과된 내역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소송에서 충분히 이기실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 이런 자료를 직접 입수하는 작업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소송을 제기하시고 난 다음에 법원을 통해서도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염려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엄마, 이거 봐봐. 나 합격했다. 진짜? 어. 아, 우리 아들 고생했다. 근데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우리 저기 오늘 기분 엄청 좋아 보이네. 옷도 좀 특별해 보이고. 내 기분 좋은 일 있다. 뭔데? 나도 같이 좋자. 내 임신 5주 됐단다. 임신? 안 기쁘나? 아, 아니 결혼도 안 했고 해서 그 아기는 다음에 다음에 낳자. 뭐라고? 여보세요? 그래. 알겠다 그래. 내 지금 회사에서 바쁜 일 생겨가지고 지금 가봐야 되니까 다음에 보자. 잠깐만, 하던 얘기 마저 하고. 하던 얘기? 애는 다음에 낳자고 그랬잖아. 할 얘기가 뭐 더 있노? 근데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 그때는 정리하고 온나? 정리요? 간다. 제 귀를 의심해 봅니다. 네. 재우 씨 왔나 보다. 재우 씨. 네가 그 불려시가 네? 누구? 자기야. 자기? 내가 이 사람 와이프인데요. 와이프요? 유부남인 거 몰랐어요? 여보, 미안. 내가 딱 한 번 실수했다. 내가 다시 안 그럴게. 내가 그 말을 어째 믿노? 딱 한 번. 한번 봐도. 일단 이 여자 깨끗하게 정리하고 온나. 안 그러면 알지?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저 여자 싹 정리할게. 무슨 물건인가요? 그러니까 계속 정리를 요구하네요. 자기 유부남이었나? 다 봤다 애가. 그러니까 애는 안 된다. 생긴 애를 어떡하라고. 자기네 사랑했잖아. 아이 사랑했지. 그래도 난 가정이 먼저다. 네 인생 망치기 싫으면 애기는 지어라. 또 혼자 낳아서 키우니 어쩌니 하면서 나한테 돈 뜯어낼 생각 꿈에도 하지 말고. 말이라도 저렇게 하나요? 그리고 이제 연락하지 마라. 재우 씨. 재우 씨. 애기야. 엄마 어떡하지? 아빠도 없는데.
얘 혼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엄마 오늘 일찍 왔네? 몸도 좀 아프고 해서. 내 등록금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그리고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라. 엄마 그냥 나 대학교 입학만 하고 휴학하면 되잖아. 등록금은 나중에 아르바이트해서 갚으면 되지. 아이고, 우리 효자 영웅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빨리 들어가 쉬라. 알았어. 그래도 아들 잘 키우셨네요. 네. 재우 씨. 내 번호 어떻게 알았나? 아, 그냥 어떻게. 근데 무슨 일인데? 저기 내 할 말이 좀 있는데. 그래. 뭐 20년이나 됐는데 뭐 얼굴 한번 보는 거야. 알았다. 어디서 만날래? 그 할 얘기가 뭔데? 우리 영웅이. 영웅이? 니 설마 그때? 아니 진짜. 아씨. 이번에 대학 가요. 근데 대학 등록금만 좀 보태주면 뭐라고? 그동안 못 줬던 양육비라고 생각하고 우리 영웅이 대학 등록금만 좀 내주면. 양육비? 20년이나 됐는데 양육비? 그거 소멸시효 끝나도 벌써 끝났다. 재우 씨 한 번만. 내 돈 좀 있는 거 어떻게 알아낸 모양인데 나한테 돈 한 푼 못 떠드는다. 어림도 없다. 그럼 우리 영웅이 호적이라도 올려줘요. 호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왜 안 되는데요? 당신 자식인데 당연히 호적에 올려줘야죠. 내가 나으라 했나? 어? 못 올려준다. 이씨. 좋아요. 그럼 우리 법대로 해요. 법대로 하자. 하나도 안 무섭다. 무서워야 된다고요. 곧 무서울 상황이 올 겁니다. 이게. 네. 네, 참 생리학적으로 그래도 아빠라는 사람의 태도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참 드라마 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보셨는데 박지수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네. 정말 무책임한 한 남자 때문에 한 여인이 꽃다운 나이에 아이를 혼자 낳고 키우며 고생했을 생각을 하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사안에서 김재우 씨는 뻔뻔하게도 소멸시효까지 운운하면서 큰 소리를 쳤는데요. 어디 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네, 법대로 해봅시다. 그렇죠. 일단 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예. 사건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10개월간 연인 관계였던 영미 씨와 재우 씨,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생긴 후 이영미 씨는 김재우 씨가 유부남임을 알게 됩니다. 이영미 씨는 고민 끝에 아이를 혼자 낳고 키우게 되죠. 20년 후 아이가 성년이 되어서 대학 등록금이 필요해진 상황. 형편이 어려웠던 영미 씨는 수소문 끝에 재우 씨에게 연락해 등록금을 좀 보태달라고 요청하지만 네. 묵살당하고 맙니다. 양육비라 생각하고 달라고 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화를 내는 재우 씨. 이에 호적의 아들을 올려줄 것을 요청하지만 이마저도 재우 씨는 모른 척 하는데요. 막막한 상황에서 이영미 씨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20년 동안 혼자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우셨을까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양육비도 안 된다, 호적에 올리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참 난감합니다. 자, 이 사건 강은실 변호사님께서 좀 맡아서 해결해 주시죠. 네, 우리 영미 씨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이 사건 대리해서 법대로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20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상황이 이렇게 되기 전에 영미 씨가 이 재우 씨가 유부남임을 알았을 때 좀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네, 우리 재우 씨는 쓰레기입니다. 그것도 재활용이 아니고 소각용이죠. 아우, 속이 시원하다.
문제는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일단 예. 형사적으로는 혼인빙자 간음죄가 제일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건 폐지가 됐습니다. 예. 또 낙태 교사죄도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데 이것도 폐지가 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일단 형사적으로 처벌은 어렵고요. 결국은 우리 영미 씨는 남성이 유부남인 걸 속이고 자신과 교제를 해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그때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애석하게도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등록금도 필요해서 어렵게 연락을 했는데 아빠라는 사람의 태도가 참 엉망입니다. 영미 씨가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아빠의 호적에 올려달라라고 한 거였거든요. 이건 가능한 일인가요? 네, 옛날의 호적, 지금의 가족관계 등록부죠. 여기에 생부의 친자로 등재를 하려면 인지청구의 소송이라는 걸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생자와 혼외자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혼외자는 많이 접해보신 단어일 겁니다. 혼외자는 말 그대로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태어난 아이인데요. 네네. 혼생자는 대부분 민법 844조에 의해서 부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친자 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혼외자는 친생 추정이라는 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인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인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법적인 개념은 좀 다른가요? 네, 인지는 혼외자에 대해서 생부와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생부나 생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그건 임의인지가 됩니다. 그런데 생부나 생모가 이를 거부하면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친부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시켜버리는 건 강제인지가 됩니다. 임의인지인지 뭐 강제인지인지 법원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혼외자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네요. 네, 혼길동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자녀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민법상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집니다. 예. 이러한 민법상의 아들과 아버지의 신분관계는 결국 법률상의 기록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 혼외자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혼외자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청구를 통해서 자식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는 겁니다. DNA 검사를 하면 바로 친자관계가 정리되기 때문에 인지청구의 손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빠 태도를 봤을 때 그 유전자 검사, DNA 검사를 쉽게 뭐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아버지가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은 수검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감치 명령을 내려서 수검을 간접 강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드라마와 달리 아버지가 사망하고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남은 혈연 관계 중에 검사가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이복 형제 자매와 유전자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친이 사망한 걸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판사 말고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부친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송을 해야 한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아버지가 만약에 사망한 뒤에 상속권이 생겨도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모두 이제 나눠 가진 뒤라면 이게 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예, 그럴까봐 우리 민법은 인지의 소급표를 줘서 아들의 출생시로 소급해서 친자 관계가 생기게 합니다. 네. 결국은 아들은 출생시부터 상속권을 가진 것이 되기 때문에 인지 전 생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도 후순위의 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고 동순위의 상속인은 상속분이 줍니다. 자, 그럼 호적 문제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영미 씨가 그동안에 뭐 양육비 이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당연합니다. 예. 아들은 출생 시부터 친부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를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서 찾았기 때문에 영미 씨는 인지 시까지 지출한 양육비 중에서 부가 분담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 판례는 1994년에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은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협의나 재판에서 정해진 때부터 기산돼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요. 네네. 우리 영미 씨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 자체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빠가 아무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해도 이는 헛소리입니다. 그럼 20년 동안의 양육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요? 다만 일시에 예상하지 못한 금원을 한 방에 부담하는 아빠의 입장을 생각해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 범위를 축소해주기도 합니다. 네. 아마 우리 영미 씨는 20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계산해서 그 중에서 3분의 1이나 2분의 1 선으로 과거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인지 청구를 통해서 친아들로 인정을 받고 거기에 양육비도 지급받으려면 성이 바뀌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이때까지 예. 써오던 성을 바꾸면 내가 생활하는 것도 좀 바뀌거든요. 이런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인지된 거 자체는 좋지만 성을 무조건 아빠의 성으로 바꿔야 된다면 사회생활 하던 사람이 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지된 경우라도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실사례 중에는 인지 청구를 해서 부양료를 뜯어가고 네. 자녀가 성은 안 바꾼다면서 시비를 걸어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봤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종전의 성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 친자식이 아닌 경우, 이런 것도 왕왕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는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경우에는 친생 부인의 소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친자가 아닌 것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역시 이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친아빠를 안 경우라면 그간 부담한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부인이 이런 사실을 속였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네, 더 이상 좀 외로운 홍길동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건 의뢰인에게 좀 따뜻한 정리 남겨주시죠. 예, 우리 영미 씨는 인지 청구의 소송을 통해서 친자임을 인정받고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서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혼외자는 사실 이런 복잡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우리 강은실 변호사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로이어에서 예. 사이다로 통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도 여러분들 톡 쏘는 사이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하십니다. 갑니다, 사이다. 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첫째, 피임은 중요하다. 둘째, 자식에 대한 책임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죽어서도 피할 길은 없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당황스럽고 또 황당한 사건들 저희가 현명하게 잘 풀어봤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더 로이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의견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